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물론 최상의 경우라면 잘 회복 중이길 바랍니다.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는 의료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제 빠른 회복을 위해 댓글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당신의 바람을 따르지 않으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저지른 같은 실수도 하지 않으며 내가 겪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스텝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말이나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응석바지였고 동시에 내 가족에게 내 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매우 응석바지였고 솔직히 말해서 내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극도로 장난꾸러기였고 이러한 과도한 응석바지가 그것에 기여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구분할 수 없었고 그것이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관계를 좋아했고 스텝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많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며 항상 내 아름다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지한 제안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람이었으며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근처에 살던 이웃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나는 종종 그 땅으로 가서 허락 없이 파파야를 따오곤 했으며 그것을 마치 신성한 음식의 기둥처럼 가져오곤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내게 향하는 그 시선들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특히 아버지가 일하던 땅 근처에 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웃은 하산과 에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산은 장남으로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 중노동에서부터 일상적인 책임까지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반면 에삼은 젊고 매우 응석바지였으며 모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산은 강인했고 가족을 지지하는 그의 역할은 그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곁에 남아 모든 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에삼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학위를 얻어 가족의 자랑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산은 강인한 외모와 눈에 띄는 존재감을 가진 젊은이였으며 언제나 들판에서 힘든 일을 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는 나를 숨이 멎을 듯이 바라보았으며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내 몸을 향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선을 받을 때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렬함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잘생겼지만 나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매우 사랑받는 젊은이였고 모두가 그를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가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들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가 나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다가와 나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헤드, 너랑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언가 필요하시니? 아버지가 나를 찾으라고 보냈니? 그는 빠르게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나는 혼란스러웠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길가에 서 있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요점을 말해달라고 했고 그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단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그는 나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전화번호를 주었지만 내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번호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나에게 전화해 주길 바랐기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와의 연결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는 전화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즉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마을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우리 집에 왔고 나도 그녀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에삼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다른 여자들과 많이 플러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를 믿지 말고 절대 신뢰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단지 그가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갈등했습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할수록 나는 그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첫 남자였고 나 또한 그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진 후 나는 그에게 결혼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시킨 후에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항상 변명과 지연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계속 고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달콤한 말투에 마음이 약해졌고 그에 대한 사랑이 나를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집에서 만날 수 없었기에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딴 길 같은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는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말하며 고집했습니다. 그는 숨겨져 있고 고립된 땅이 있다고 말하며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동의했고 만날 날을 정했습니다. 이틀 후 나는 어머니에게 채소를 사러 가고 바깥에서 주문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장소에서 에삼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 그는 나를 키스했고 상황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옷은 결국 벗겨졌고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에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원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 같았고 나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에삼,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를 안심시켰고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에삼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의 형 하산이 나에게 청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하산과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적절한 선택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물었고 에삼은 감정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나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간청했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나는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가 나를 위해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상황이 이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 형이 너와 결혼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그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말했고 나를 말문이 막히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내가 낯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이웃이 우리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와 하산은 공식적으로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후 하산의 아버지는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며 들판에 있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자식들이 더 유망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삼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우리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을 속이는데 익숙한 유혹자였으며 그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고 하산과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잊기로 했습니다. 결국 하산과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한 층은 그 자신을 위해, 두 번째 층은 하산과 나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애삼이 결혼했을 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산은 형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그는 존중과 애정으로 나를 대했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삼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내 남편 하산은 그들이 들판에 있던 모든 것을 팔고 나서 아버지가 구입한 제빵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제빵소는 우리가 살던 집 옆에 있었고 하산은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오른팔로서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 적응하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삼과 함께했던 강렬함이 그리웠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산과의 유대감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애삼과의 연결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매 순간은 열정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결혼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는 젊었지만 그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애삼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들의 부모님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고 요리하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마치 하녀처럼 집안 전체를 돌보았고 그녀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것이 내 역할이었고 나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애삼이 내 뒤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차를 담은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깨지면서 액체가 카페트 위에 쏟아졌고 그 소리로 주방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몰래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모든 것을 치우며 그의 가까움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애삼이 나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정말로 잊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잊어야 한다고, 이제 나는 결혼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며 그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고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고 나는 그가 단순한 말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게 아파트로 올라가자고 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파트로 올라갔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남편이 제빵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그 강렬한 갈망, 그리운 그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이 제빵소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빨래를 하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정리한다는 핑계를 대며 애삼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뒤쫓아왔고 모든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매일 애삼과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산의 아버지는 제빵소에 대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장하고 2개의 제빵소에서 3개로 늘리고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 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산은 아버지의 일과 꿈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나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제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애삼과 함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나는 그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행동에 스스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끌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주 베란다에서 이웃집 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연달아 다른 관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면 그에게 끌려가고 곧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이웃집 아들에게 매료되었고 그는 곧 내 관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요청했고 우리는 곧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산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돈, 제빵소,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산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옷, 돈, 심지어 새 휴대전화까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쾌락과 설렘에 관해서는 그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신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한 믿음은 눈이 멀었고 나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이웃집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만나자는 제안에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내가 나가는 것을 보지 않도록 또는 왜 내가 슬프거나 걱정스러운지 묻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의 집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중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삼과의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집 아들과 비슷한 관계를 탐험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은 마치 연극 같았고 나는 순진하고 존경받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주연 배우였습니다.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배신의 그물에 얽혀 있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내가 명예 없는 여자이며 내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하산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욕망과 친밀함을 제외하고는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애삼과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나는 애삼과 이웃집 아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만남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애삼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고 거의 자동적으로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형의 아내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산과 이혼하여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며 계속 주장했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하산과의 결혼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에삼은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혼이 선택지가 아니라면 내가 과부가 되어야 해. 몸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섬뜩한 강렬함으로 내가 그의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끝낼 거야. 이틀 후 에삼의 어두운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산은 평소처럼 제빵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삼은 그곳에 들어가 망설임 없이 우리가 제빵소에서 사용하던 쇠막대를 들어 하산을 공격했습니다. 충격은 무자비했고 하산은 충격을 받고 거의 반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띠며 바닥에 쓰러졌고 어떻게 자기 친형이 그럴 수 있는지 묻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산이 생명을 잃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그 장면은 잔혹했고 순수한 폭력의 순간이었으며 여전히 내 마음에 메아리칩니다. 곧바로 에삼이 내게 다가왔고 그의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는 셔츠를 잡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탁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움직이는 중에 셔츠 소매에 있던 팔찌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와 나는 곧바로 친밀한 시간을 가졌고 마치 그 잔혹함을 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제빵소의 일꾼들이 하산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생명을 잃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불렀고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산의 손에 에삼 셔츠의 팔찌가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셔츠를 누가 입었는지 묻자 모두가 에삼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압박을 받자 자백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왔으며 그의 형이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우리 관계나 나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비극이 지나간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이웃집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겨우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전 남편을 배신했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의심은 무거운 짐이 되었고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이혼을 요구했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계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들의 즐거움과 관심을 계속 찾으며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며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렬하게 살며 힘세고 활기찬 남자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과 상황을 즐겼습니다. 내 쾌락에 대한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같았고 나는 이 삶의 방식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상당한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이었고 내 건강은 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사를 찾았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끔찍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악몽이었습니다. 진단은 심각했고 나는 자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나는 수술을 받았으며 곧 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 불법적인 행동에서 나온 돈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어떤 재산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었고 내 건강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아름다움, 쾌락,
돈은 내가 직면한 고통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벌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신의 벌이었습니다. 나는 욕망과 탐욕에 기반한 선택으로 내 삶을 망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내 미래는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고 결코 평온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끝없는 병과 치료의 순환에 갇혀 화학요법 세션과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떠났고 그럴만했습니다. 나는 내 악행과 방종한 행동으로 그를 잃었습니다. 여기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할지, 이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진정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축복, 언젠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후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며 변명으로는 과거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며 다음 생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삶이 달콤해 보였더라도 그 끝은 쓰라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귀중한 무언가를 얻길 바라며 제가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배운 교훈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경고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모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구와 가족과 이야기를 공유하여 함께 이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